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 총균세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균세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1장, 2장, 그리고 다음 주에 3장까지 하면 이제 그게 1부인데 1부의 내용은 실제로 저희가 좀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총균세를 이렇게 요약해서 나온 유튜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좋은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어,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쪼개서 이렇게 함께 어, 읽으니까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랑 같이 독서 모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어떨까? 그동안 책장에 꽂아놓고 너무 두꺼워서 쉽게 읽지 못했던 책을 그냥 저희와 함께 조금씩 읽어나간다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장부터. 1장은 제목이 문명이 싹트기 직전의 세계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류가 어느 대륙에서 시작이 돼서 퍼져나갔는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인류가 나타나면서 이 세계의 그 동물들에게 나타났던 커다란 변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네, 이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인간이 최초로 나타났던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라시아로 넘어와서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대륙을 지나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인류가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여기에서만.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인간의 기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6, 700만 년 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유라시아 대륙으로 넘어왔을 때는 100만 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5, 600만 년 동안 인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어, 여기서 우리가 뭐 호모사피엔스, 그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인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저는 호모 하빌리스라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인류의 첫 번째, 인류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인류는 다들 아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뜻이 유인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400만 년, BC 4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타났던 그 현재 인류의 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호모 하빌리스라는 인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호모 하빌리스는 약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때 이제 인류가 서기 시작했나 봐요. 실제적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던 그게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근데 이 에렉투스 때부터는 유라시아 지역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170만 년 전, BC 170만 년 전에 나타났던 인류가 호모 에렉투스, 현대인에 좀 가까웠던 그런 인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호모 사피엔스인데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50만 년 전에 나타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 것 같아요. 환경에 인류가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프리카, 뭐 유라시아 지역별로 이 인류의 골격이 달라졌다. 이런 표현들이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인류가 나옵니다. BC 13,000년에서 4만 년 전. 여기는 그래도 지금의 인류랑 굉장히 비슷한 게, 석기도 사용하고 죽은 자를 매장하는 그런 풍습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현생 인류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고, 그냥 인류의 초기의 모습?
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석기는 굉장히 사용했지만 조잡했고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가 없었으며 사냥 기술의 수준도 굉장히 낮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크로마뇽인이 지금 현재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BC 5만 년 전, 5만 년 전이고 약간 표준화된 석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끈과 장신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장 기술도 굉장히 꼼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인류의 진화의 혁명적인 발전을 한 시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점은 이때 예술 작품이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네네네. 근데 좀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구나. 좀 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발 하라리는 동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사피엔스가 호모 사피엔스. 음, 아까 그 지도에서 보듯이 네네.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유라시아로 그리고 네네. 오세아니아 그리고 네. 그 시베리아를 거쳐서 아메리카 음, 이렇게 대약진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이면서, 예. 네, 동물들도 다 죽였다. 음, 살인자다. 네네. 호모사피엔스는 살인자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인상적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드는 게 유발 하랄이랑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동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네. 이렇게 다른 게 인류의 진화를 또 설명하고 있구나. 뭐가 정확하게 맞는다. 이렇게 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발 하라리가 말했던 현생 인류의 크로마뇽인의 대약진 부분에 음, 그 유발 하라리가 말했던 인지혁명 이 음,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호모 사피엔스가 인지혁명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대약진을 펼쳤다. 그리고 음, 모든 인류를 다른 자기 종이 아닌 다른 인류를 살해했고 동물들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크로마뇽인의 혁명적인 발전인 대약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 여기에서 아, 많은 거를 받아들여야지 내가 하나만 알고 어디 가가지고 그것만 주장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랑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게 너무 네. 달라서 네.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읽었는데 또다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의견을 읽으면서 하나만 아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하나만 알면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만 고집을 피울 거 아니에요. 네네. 이-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실은 그 생각도 했거든요. 사피엔스랑 같이 한 번씩 읽어보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피엔스도 전에 읽었었고 이번에 이제 총균세를 읽고 있긴 하지만 이 시각이 다른 부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혹서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류의 진화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가장 이제 중요한 농업혁명에 대한 부분들도 시각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균세 읽으면서 사피엔스를 같이 교차 독서로 읽으면 정말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네, 그럼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음. 이 부분은 조금 비슷하죠. 인류가 대륙, 아까 말씀하셨던 사피엔스에 나온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어, 포유류, 큰 포유류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고, 사피엔스에서도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대륙에 나타나자마자 거기에 살고 있던 인류와 동물이 다 멸종했다라는 게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 큰 대형 동물군이 왜 오스트레일리아에 없었고, 이제 이 내용이 아마 나중에 가축으로 만들 수 없었다는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가축으로 만들 포유류가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음, 어, 현재, 현재도 그렇대요.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는 45kg의 캥거루보다 큰 포유류가 없고, 인간이 들어온 이후로 모두 사라졌다. 근데 왜 그럼 그렇게 사라졌냐? 다른 대륙에는 인간이랑 같이 잘 살아갔는데 왜 사라졌냐? 특히 유라시아 지역에는 같이 살아갔는데 네, 인간이 없는 환경에서 이미 동물들이 너무 오랜 시간 진화하면서 그들끼리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들어와도 놀라지 않았고 인간은
동물이는 당연히 죽여서 뭐 고기로 삼던지, 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용을 하던지, 가죽으로 뭐 옷을 만들던지 했어야 되니까 바로 이제 죽여버렸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사피엔스랑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러면 이미 이제 아프리카, 유라시아 지역으로 인류가 넘어왔는데 가장 늦게 인류가 살기 시작한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메리카 대륙에는 언제부터 인류가 살았을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유적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이 시기라는 것은 계속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 이 책에서. 근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1만 2천 년, BC 1만 1000년, 요 시기, 요 직전 몇 세기로 추정되는 시기에 굉장히 많은 유적이 발견이 되고, 이 유적을 클로비스 유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캐나다 남쪽 어, 미국 멕시코 지역의 이름인가 봐, 이 클로비스가. 그 지역에서 많이 출토가 돼서 클로비스 유적이라고 하고, 클로비스 수련민이란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래서 클로비스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아까 오스트레일리아에 나타났던 거랑 똑같이 인류가 나타나자마자 대형 포유류가 멸종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대형 포유류의 멸종 원인이 기후변화, 우리가 막 공룡이 기후변화 때문에 다 죽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형 포유류는 인간 때문에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문명의 발달 순서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이 인류의 진화를 살펴볼 때 결국은 남보다 먼저 인류가 살았던 대륙의 순서나 대륙의 면적, 대륙의 전체에 사람이 퍼지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이 문명의 발달 순서는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환경 차이가 다양화를 빚어낸 모델 폴리네시아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환경에 따라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가지고 왔어요. 우선 첫 번째로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의 잔혹한 충돌입니다. 근데 이들은 조상이 같아요. 조상이 폴리네시아인이고 농경민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사는 곳이 달랐어요. 모리오리족은 채점 제도, 그 다음에 마오리족은 뉴질랜드. 그리고 모리오리족이 사는 방식은 수렵 채집, 마오리족은 집약적 농업. 그 다음에 분쟁 해결 방식은 모리오리족은 수렵 채집민으로 그냥 평화롭게 대화나 물자를 교환하는 식으로 분쟁을 해결했다면 마오리족은 전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오리족 자체가 이런 분쟁 방식이 평화롭게 해결했기 때문에 무기가 딱히 필요하지 않았고요. 마오리족은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기가 총, 곤봉, 도끼가 있었습니다. 정치 조직은 우선 모리오리족은 수렵 채집 사회이기 때문에 평등 사회고요. 강력한 지도층이나 조직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그 마오리족은 집약적인 농업을 했기 때문에 계급이 있었고 강력한 지도층, 지휘 체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오리족은 인구 규모가 소수였고요. 마오리족은 대규모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들 모두 천년경에 뉴질랜드로 이주했던 폴리네시아 농경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모리오리족은 수렵 채집 사회로 돌아갔고 마오리족은 그대로 농경민의 후손으로 농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제 모리오리족이 수렵 채집으로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무기가 없었잖아요. 평화롭게 대화하고 물자 교환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딱히 무기가 필요하지 않아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우리 제목처럼 총균세가 결국엔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는데 이 두 부족의 전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좋은 무기를 가진 사회가 나쁜 무기를 가진 사회를 이깁니다. 즉 마오리족이 모리오리족을 전쟁을 통해서 이긴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어요. 이때 전쟁 당시를 기억하면서 그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모리오리족 생존자가 이렇게 해상을 했대요. 마오리족은 우리를 양떼처럼 죽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겁에 질려 적들을 피하기 위해 숲으로 도망치거나 땅을 파고 숨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우리는 곧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 아이까지 무차별로 학살당했다. 반면에 그 마오리족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습대로 그 섬을 점령했으며 놈들을 모조리 사로잡았다. 한 명도 벗어나지 못했다. 더러는 도망쳤지만 우리가 곧 죽여버렸고 다른 놈들도 죽였다. 그러나 그게 어쨌든 말인가? 우리는 관습에 따랐을 뿐이다. 음, 이 마오리족이 아까 분쟁 방식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오리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물자를 교환해서 그들이 원하는 물자를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오리족의 간습대로 마오리족은 그게 분쟁 방식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싸그리 다 죽어버려요.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이런 간습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환경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제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인간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네시아를 보면 여기에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비폴리아네시아인의 땅이고,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나 유기니는 폴리네시아의 땅이 아니라 여기 있는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거의 다 폴리네시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어, 여기에 사는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 폴리네시아인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섬의 환경에 따라서 같은 조상이어도 인간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도대체 이 폴리네시아의 환경적인 변수가 뭐가 있나 이렇게 꼽아봤거든요. 우선 첫 번째가 기후더라고요. 폴리네시아는 적도 부근의 열대 지방이라서 다 날씨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까 그 모리오리족이 살던 채텀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한랭아 남극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 수렵 채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불가능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그들의 거기 채텀 제도에 도착을 했을 때 농업을 했던 후손이었지만 그 환경에 맞춰서 수렵 채집 사회로 돌아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가 천차만별이었다. 열대부터 아열대성, 그리고 한랭, 남극성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고, 지질 유형도 섬 지역이다 보니까 한초, 융기한 석회암, 하산암, 그다음에 다양한 혼합 형태까지 다양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해양 자원, 면적, 이런 고립성,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인간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 차이 때문에 먹거리가 달라졌어요. 우선은 폴리네시아인은 농업에 의존을 했는데 각 섬의 환경 변수에 따라 이 먹거리 변동이 심했어요. 어떤 데는 아까 채텀 제도처럼 수렵 채집을 주로 하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같은 농업을 하더라도 어떤 농작물을 길렀느냐에 따라 또 다양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농작물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농업의 생산성이 달라지잖아요. 농업의 생산성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세세하게 풀어보면 환경적인 변수가 먹거리를 구하거나 식량 생산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인구 규모가 많아지고 인구 밀도가 높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경제적 전문화, 사회적 복잡성, 정치적 조직, 유형 생산품 등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폴리네시아는 같은 조상에서 출발했지만 환경 차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인간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는 인간을 두고 실험할 수가 없는데 자연 발생적인 실험이 될 수 있었던 좋은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론은 그렇다면 다른 대륙에서 다양화를 야기시킨 환경적인 차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어땠을까 하고 문제 제기를 해요. 이렇게 폴리네시아에서 환경적인 변수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대륙에서의 환경적인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환경적인 차이가 어떤 다양화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 하고 질문을 하고 끝납니다. 저는 여기 이 장을 읽으면서 아까 폴리네시아의 환경적 변수에서 6가지 뭐 기후 등등 그런 내용을 다뤘잖아요. 그 마지막에 고립성이라는 부분이 좀 음, 되게 눈에 음,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걸로는 이게, 음, 그 대륙이나 그 국가가 외부와 굉장히 고립된 상태로 그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평화롭게 유지가 되면 결국 문명 발달은 굉장히 늦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도 굉장히 나쁜 거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실은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잦은 분쟁으로 더 빨리 발전했다라는 그런 시각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접촉, 다른 세계, 다른 나라, 다른 사람, 이런 접촉이 어쨌든 빠른 문명의 발달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해석해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인간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의 인간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이런 게 정말 옳고 다른 거는 다 틀려. 맞지 않아.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저런 거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세상을 계속 살아간다면 나는 그 나의 세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정말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는 것도 세계를 넓혀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책을 읽는 것도 세계를 넓혀가는 한 방법이고 그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관념들, 이 사고들이 싸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조금 더, 좀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고립성에 대해서 그 뚝딱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계속 펼쳐지긴 하더라고요, 총균세가.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고립성에 대해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관계를 다양하게 해야지 내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고정관념? 막 그런 게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넓게 살 수 있고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